서아프리카 세네갈이 뒤집어졌습니다. 48도의 사막, 강수량 0.01%. 그 땅에서 한국의 기술이 불가능을 뒤집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성공은 유럽의 몰락이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간 프랑스 원조에 의존하던 세네갈이 농업 기술을 넘어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공식 결정한 겁니다. 규모는 무려 2천억 원. 나라 재정을 넘어선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방산 거래의 출발점이 사막의 논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48도의 뜨거운 모래 위 한국의 기술력으로 스스로 쌀을 길러내기 시작한 세네갈. 우린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벼가 자라났습니다. 그 한 톨의 벼가 자라나 굶주림을 끝내고 이제는 그들의 하늘을 지키는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밥 한 톨이 하늘을 바꾼 나라. 밥을 준 손에 하늘을 맡긴 세네갈. 과연 사막의 씨앗은 어떻게 전투기로 돌아왔을까요? 잠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네갈 농업청 연구원 아미나 디옵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270만 톤의 쌀이 필요해요. 2천만 국민이 먹을 쌀이죠.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을 32개국에서 사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수입비만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이에요. 게다가 사하라 사막 남쪽에 40도가 넘는 폭염과 1년에 겨우 300mm밖에 내리지 않는 적은 비 때문에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세네갈 농업청 회의실 벽에 걸린 빨간 숫자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에어컨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리는 탁탁탁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입안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저의 조국 세네갈은 모래와 태양, 그리고 끝없는 굶주림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수도 다카르의 화려한 해안가 뒤편에는 쌀 한 톨에 일희일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어요. 국화가 벼일 만큼 쌀을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식량난에 갇혀 있었거든요. 쌀값이 오르는 날이면 거리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묽은 죽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외부 원조에 완전히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 구조는 세네갈의 자존감을 서서히 좀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깨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워 자료를 뒤졌어요. 매년 쏟아지는 유럽의 원조금은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거나 단기적인 식량 공급으로 끝날 뿐이었죠. 이 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잠시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자립심을 앗아가는 죽은 원조에 불과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스스로 밥을 짓게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일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희망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수많은 연구 끝에 저는 해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였어요. 특히 아프리카의 사막 환경과 유사한 토양에서도 소금기와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는 K라이스 기술 이야기는 제게 마치 기적의 예언처럼 들렸죠.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 희망을 대통령에게 직접 들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회의실에 들어서니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30명의 관료들이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먼 원조 대신 진정한 자립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프랑스가 수십 년간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것은 바로 자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쌀을 재배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세네갈의 땅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미래를 약속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심장이 시키는 대로 진심을 토로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칼리두 은바의 농업부 차관이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출신인 54살의 그는 유럽 원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한국이라는 낯선 동양 국가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주의는 아름답지만 현실은 진흙투성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수천 년간 벼농사가 불가능했다는 건 하늘이 정한 사실이라면서요. 유럽의 오랜 원조 시스템을 무시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에 우리 운명을 걸겠다는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기술로 밥을 짓겠냐고 비꼬며 이건 순수한 실험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제 행동이 프랑스와의 오랜 우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의 말에는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와 함께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진실을 말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요. 대통령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제 눈빛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염원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셨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결정되었죠. 하지만 실패하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은바의 차관과 프랑스 원조단장 장 모리엘은 이미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현실을 모르는 젊은 연구원으로 치부하며 한국팀을 불러들인 저를 조롱했어요. 이 냉소와 싸늘한 적대감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심는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립의 희망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카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2천만 세네갈 국민이 매일 먹는 밥, 그 절반이 외국에서 온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박도윤이라는 연구원의 논문을 읽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연구 제목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사막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슬이 벼의 기적.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첫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세네갈 식량 자립을 위한 한국기술 협력 요청이었어요. 긴 밤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이상주의자의 첫 도전은 냉소와 희망이 교차하는 위험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 신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는 사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기술협력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저는 곧바로 프랑스 원조단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실감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배정된 예산은 50억 원, 기간은 6개월, 인원은 12명, 그리고 장비는 3대였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따끔거렸죠. 그들의 움직임은 세네갈 정부의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회하며 그림자처럼 다가왔어요. 장모리엘 단장이 프랑스 외무부의 비밀리에 올린 보고서 내용이 제게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 경제적 우려를 넘어선 지정학적 위협에 대한 경고였죠. 한국이 아프리카에 뿌리내리면 유럽의 영향력은 끝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농업혁신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서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면서요. 유럽의 오랜 식민 지배와 원조를 통한 영향력 유지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였어요. 한국의 진심을 담은 기술 협력은 그들의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던 거죠. 모리엘 단장은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바의 차관을 비롯한 세네갈 고위 관료들을 은밀히 초청하여 호화로운 만찬을 제공했어요. 막대한 규모의 추가 원조금 약속과 함께 한국 프로젝트 실패 시 프랑스 국영 기업을 통한 전폭적인 농업 지원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죠. 실질적으로는 한국 프로젝트 실패 시 보상을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팀이 들어와 기술을 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유럽 원조 시스템의 정당성만을 확인해주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이들은 정치적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한국팀의 예산은 핑계를 대며 줄어들었고 필수적인 굴착기와 양수, 펌프 등 핵심 장비의 통과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끝없이 지연되었어요. 심지어 저희 연구소 내부에는 한국팀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록했지만 은바의 차관은 프랑스 원조금이 주는 단기적인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 눈이 멀어 제 모든 보고를 묵살했어요. 아미나 양, 당신은 너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행정 절차일 뿐이라면서요. 한국팀은 이런 작은 역경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죠.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대학 시절 읽었던 경제학자 단비사 모요의 글을 떠올렸어요. 죽은 원조는 국민을 굶긴다는 말이었죠. 그녀의 말처럼 유럽의 원조 시스템은 세네갈을 영원히 자립할 수 없는 의존적인 구조에 묶어두는 덫이었습니다. 그 원조는 국민의 배를 채우기보다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도구였어요. 저는 단순히 벼를 키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짓눌러온 죽은 원조의 덫을 깨부수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연구를 넘어선 세네갈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불안감도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만약 한국팀이 실패한다면
저는 이 모든 음모의 희생양이 될 거예요. 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저를 믿어준 대통령께 죄송하며 제 가족과 조국이 짊어질 실망감과 조롱, 그리고 프랑스 세력의 보복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 불안은 곧 더욱 강력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실험실의 안락함과 다카르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한국팀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머물 북부의 사막 실험장으로 향할 것을 결정했어요. 현장에 저의 존재가 곧 한국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국팀을 신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제 연구실의 창문을 통해 다카르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미나, 너는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야. 너는 희망을 심는 것이다. 너의 신념이 이 모든 냉소와 음모를 이겨내야 한다고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보내온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박도윤 연구원이 세네갈 도착 일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3일 후면 그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쌌어요. 노트북과 자료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코란을 넣었죠. 이 모든 것들이 제게 힘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결심과 불안의 교차 속에서 저는 한국팀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착하면 함께 북부의 사막 실험장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흙과 그 흙을 읽을 줄 아는 한국의 기술팀만이 남아 있었어요. 프랑스의 음모든 음바의 착원의 방해든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원조의 덫은 50년간 이 나라를 올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덫을 부술 때가 왔습니다. 다카르 공항에 마중을 나간 날 오후 2시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어요. 공항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바닥을 달궈서 발가락이 저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불쾌했어요. 손바닥에 계속 땀이 나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한국팀의 입국 심사가 15분이나 지연되었어요. 저 혼자 마중 나온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음바의 차관은 물론이고 다른 정부 관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박도윤 연구원이 이끄는 한국농촌진흥청 팀이 마침내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34살로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키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해 보였어요. 뒤따라 나온 3명의 연구원들은 모두 땀에 젖어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도윤 박사님. 아미나 디옵입니다. 그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러운 영어로 대답했죠. 만나서 반갑다고 세네갈의 흙을 직접 만져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핵심 장비들, 토양 분석기와 종자 보관함, 소형 굴착기 부품들이 통관에서 막혔어요. 세관 직원은 서류가 부족하다며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종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세관 직원은 냉담하게 규정은 규정이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음바의 차관과 프랑스 원조단에 계획된 방해 공작이었죠. 하지만 박도윤 박사에게는 그런 정치적 배경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최대한 빨리 해결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다카르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도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미나 씨, 이 흙이 누굴 믿을까요? 정치를 믿을까요? 진심을 믿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에 도착한 한국팀을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약된 방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에어컨이 고장난 방들이었어요. 호텔 매니저는 미안하다면서도 다른 방은 없다고 했죠. 박도윤 박사는 별다른 불평 없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호텔에 왔을 게 아니라 농장에 왔어요. 편안함을 바라면 안 되죠. 그날 저녁 저는 박도윤 박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호텔 로비 카페에서 현지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세네갈의 토양 데이터를 자세히 물어봤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벼농사를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염분 농도도 높고 물 공급도 불안정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도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미나 씨, 한국도 1960년대만 해도 지금 세네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숫자지만 진심은 온도예요. 그의 말에서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세네갈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세네갈 북부의 실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카르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어요.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한국팀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흙의 색깔과 식물들을 관찰했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메마른 땅과 뜨거운 햇살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이 45도를 넘었어요. 한국팀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었지만 금세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박도윤 박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쥐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비비며 촉감을 확인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 흙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농민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보다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실험하다가 실패하고 떠날 거라는 생각이 역력했죠. 한 농민이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에서 벼가 자랄 리 없어. 하늘도 그걸 원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번역해주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언론인 파브리엔느 라로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팀을 촬영하며 비아냥거리는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태양 아래서 벼를 심겠다고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박도윤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믿고 왔어요. 흙이 답을 줄 거예요. 파브리엔느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어요. 그녀의 기사 제목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 첫날부터 좌초. 그날 오후 은바의 차관이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론인들과 함께 와서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은바의 차관이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아미나, 아직 늦지 않았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프랑스 원조로 돌아가면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날 밤 농장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팀과 저는 첫 회의를 가졌어요. 박도윤 박사가 오늘 수집한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박도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팀은 순수한 마음으로 왔지만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와 냉대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봤거든요. 그는 정말로 이 땅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이상이 현실과 부딪혔다. 하지만 진심은 아직 살아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냉대의 땅에 착륙한 한국팀과 함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실패의 두려움보다 성공의 희망이 더 컸습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저희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벼를 심은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가져온 염분 저항성이 높은 품종 E3를 심었지만 세네갈 북부 토양의 높은 염분 수치와 예상치 못한 기온 상승이 벼의 뿌리를 태워버렸습니다. 벼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전멸했고 그 황량한 실험장은 다시 붉은 모래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죽은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엄청난 실망감과 자책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고 한국팀을 불러왔으며 모두의 조롱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실험 실패가 아니라 제 신념과 세네갈의 희망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은바의 차관은 이 소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미 와 있던 프랑스 기자 파브리엔느 라로슈에게 저희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미나 양 예상했던 결과라고 했어요. 흙이 당신의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프랑스 원조단이 제안한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향한 정치적인 선언이었어요. 다음 날 프랑스 언론은 즉시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기술, 첫날부터 좌초 아프리카는 아시아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한국팀이 땀 흘리는 사진 대신 말라붙은 벼포기 사진만이 실렸습니다. 은바의 차관은 한술 더 떠 정부 보고서에 한국 프로젝트의 기술적 한계를 확인하여 즉시 중단을 권고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조치했어요.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박도윤 박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박 박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 흙이 이렇게까지 적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박도윤 박사는 말없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손으로 흙을 쥐고 그 흙냄새를 깊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패는 흙의 언어예요. 아미나 연구원님. 아직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흙은 저희에게 너무 성급했다. 염분이 너무 높다. 배수가 부족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흙과의 대화가 시작된 신호라면서요. 저희는 진심을 담아 물었으니 이제 흙의 대답에 귀 기울일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자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과학자의 냉철함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팀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즉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토양 개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기물과 미량 원소를 섞어 염분을 낮추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배수로를 더 깊게 파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그들의 흔들림 없는 뚝심과 전문성에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외부의 조롱이 거세질수록 한국팀의 사기는 오히려 단단해지는 듯 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기술을 숫자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프로젝트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언론도 비판적이라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과학과 달라서 결과가 보여야 한다는 압박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깊은 실패 속에서도 저희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박도윤 박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첫 번째 실패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다. 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은바의 차관과 프랑스 언론이 우리의 실패를 조롱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첫 번째 실패는 프로젝트를 공개 감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실험 현장은 더 이상 연구 공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은바의 차관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감시 요원들이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고 프랑스 원조단 측은 고성능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파브리엔느 라로슈 기자는 아예 실험장 근처에 작은 캠프를 차리고 한국의 오만한 쇼가 막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려 대기했어요.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몰려들어 저희를 비웃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마을 농민들조차 저희를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혹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며 여기는 신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라고 했죠. 그들의 시선은 저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의심과 불신은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팀을 데려왔고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가 막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은바의 차관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노골적인 조롱을 시작했어요. 그는 박도윤 박사를 앞에 두고 기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어요. 이들이 성공하면 자신이 농업부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자신은 이 땅의 역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그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저는 두려움 대신 확신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와 모리엘 단장의 스태프들, 그리고 은바의 차관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제 목소리는 폭염 속의 열기처럼 단단했습니다. 차관님, 저희 프로젝트에는 의심은 많지만 믿음은 하나예요. 저는 이 땅의 미래를 믿고 한국팀의 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건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세네갈 국민들이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저의 확신에 찬 발언은 기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박도윤 박사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으로 개량된 흙에 이슬이 종자를 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다시 수로를 정비하고 염분을 낮추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희의 실패를 기다렸지만 저희는 오직 흙의 대답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염과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저희를 비웃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이 갑자기 짙어지더니 사막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비는 마치 하늘이 저희의 진심에 응답하듯 메마른 흙을 촉촉하게 적셨고 짠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 못 이루고 실험장으로 달려갔어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놀랍게도 진흙 속에서 연두빛의 단 한 줄기 싹이 고개를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생명의 증거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싹을 만졌습니다. 박도윤 박사도 달려와 함께 그 작은 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흙이 드디어 대답을 했다고요. 아미나 연구원님, 기적은 진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은바의 차관과 기자들이 아침에 다시 몰려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새싹을 바라봤어요. 파브리엔느 기자가 당황하며 카메라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걸 촬영하라고 정말 싹이 났다고요. 은바의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거든요. 박도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진심은 피어납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요. 공개된 불신 속에서 저희는 희망의 결실을 보았어요. 단 한 줄기 새싹이었지만 그것은 모든 조롱과 의심을 잠재우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진심이 승리하는 순간을요. 그 작은 싹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많은 연두빛 싹들이 메마른 흙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끈질긴 토양 개량과 적절한 수분 관리가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하늘의 축복과 결합하여 이슬이 벼는 기적적으로 사막의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바의 차관과 프랑스 원조단은 처음에는 이것도 곧 실패할 거라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벼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벼들을 지켜보며 감격했어요. 이 벼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세네갈의 자립에 대한 저희의 확신이자 프랑스의 냉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박도윤 박사는 매일 새벽마다 농장에 나와서 벼의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의 노트에는 온도, 습도, 성장 속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가 말했어요. 아미나 씨, 이제 정말 성공이에요. 이 벼들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 세네갈 북부 실험장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벼의 이삭이 탐스럽게 익었고 그 무게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확일, 실험장은 축제의 장이 되었어요. 수많은 농민들과 외신 기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비웃던 농민들도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벼밭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의 파브리엔느 라로슈 기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는 더 이상 조롱을 담지 않았고 경이로움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미나 씨, 제가 틀렸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수확량을 계측한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헥타르당 무려 7톤의 수확량을 기록한 거예요. 이는 세네갈의 기존 벼농사 수확량의 몇 배에 달하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세네갈 전역이 환호했고 TV와 라디오에서는 저희의 성공 스토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수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벼 이삭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네갈의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파브리엔느 기자가 저와 박도윤 박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막에서 나온 쌀이냐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박도윤 박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벼들은 저희의 진심을 먹고 자랐다고요. 박도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칼리두 은바의 차관이 프랑스 원조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우리의 성공이 그들의 정치적 실패를 드러낸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였어요. 프랑스 원조단장 장 모리엘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급히 세네갈을 떠났습니다. 그의 50년 아프리카 전략이 한국의 진심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프랑스 언론에서 일어났습니다. 라로슈 기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희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프랑스의 주요 언론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바꿨다. 기술이 아닌 진심이 가져온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수확된 벼 이삭을 들고 서 있던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수십 년간 갈망했던 자립의 열매였습니다. 환희, 복수, 그리고 깊은 감동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우리는 쌀을 수확한 게 아니라 희망을 수확했다. 50년간 우리를 굶주리게 했던 죽은 원조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밥을 지을 수 있다. 박도윤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미나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 성공을 세네갈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사님.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막의 수확제는 끝났지만 세네갈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세네갈의 기적적인 벼 재배 성공 소식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통령궁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였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한국의 진심을 확인했고 이제 더 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원했거든요. 저는 그 회의에 한국 협력 담당자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경제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눈빛이었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미나 연구원님, 한국이 우리 농업을 살렸듯이 이제 우리 하늘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관문이지만 낡은 프랑스제 항공기로는 영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농업에서 국방까지 협력의 범위가 이렇게 확장될 줄은 몰랐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미나, 당신이 가져온 것은 쌀만이 아니었어. 신뢰였어. 우리는 이제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의 협력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첫 단계로 KT-1 훈련기 4대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당 100억 원, 총 400억 원 규모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종사 훈련, 정비기술 이전, 부품 공급까지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진정한 기술 협력이었죠. 2주 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단과 함께 세네갈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팀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우릴 먹여준 손길로 이젠 하늘을 지킨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박도윤 박사도 참석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미나 씨, 밥 한 톨이 하늘을 바꿨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박사님, 진심이 가져온 결과예요. 흙이 우리를 믿었듯이 하늘도 우리를 믿을 거예요. KT-1 훈련기 도입 소식은 프랑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네갈의 모든 군사 장비는 프랑스제였거든요. 50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파리의 언론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프랑스의 전통적 영향권인 서아프리카에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는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 인근 국가들이 세네갈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문의해왔습니다. 6개월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네갈 정부가 FA-50 경공격기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는 발표였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감개무량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실패한 연구원으로 조롱받았는데 이제는 한마이너스 세네갈 협력의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네갈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윤 박사와 함께 다카르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지는 대서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박사님이 말했어요. 아미나 씨, 처음에 우리가 심은 건 정말 벼였을까요? 아니면 신뢰였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벼를 심으면서 신뢰도 함께 심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세네갈 공군의 훈련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관들이 세네갈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프랑스는 50년간 세네갈을 의존적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2년 만에 세네갈을 자립적으로 만들었어요. 차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세네갈의 하늘에 한국 전투기가 날았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결실이다. 밥심이 하늘심이 되었다. 박도윤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기술은 숫자지만 진심은 온도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도가 세네갈과 한국을 이어주었어요. FA-52 세네갈 하늘을 나는 날을 상상하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네갈은 정말로 자립할 수 있을 거예요. 밥도 하늘도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신뢰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였어요. 한 줌의 씨앗에서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파리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파브리엔느 라로슈 기자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 한국이 세네갈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카르에서 그 방송을 시청했어요. 파브리엔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나는 한국의 실패를 조롱하러 세네갈에 왔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적이었다. 죽은 원조의 대지에서 한국은 생명을 심었다. 화면에는 황금빛 벼밭과 하늘을 나는 FA50의 모습이 교차되어 나왔어요. 그 영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파브리엔느가 계속 말했어요. 세네갈의 변화는 단순한 농업혁신을 넘어섰다. 이제 세네갈은 쌀 자급률 80%를 달성했고 한국과의 국방 협력으로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3년 전만 해도 쌀의 절반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거의 자급자족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지역 허브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저와 박도윤 박사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미나 연구원과 세네갈 국민들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제 인터뷰도 나왔어요. 한국팀이 우리에게 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파브리엔느의 내레이션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성공이 한국과 세네갈 양국에 미친 영향이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세네갈은 진정한 자립의 길을 찾았다. 화면에는 현재의 세네갈 모습들이 나왔어요. 푸른 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 한국 교관들과 함께 훈련받는 세네갈 조종사들, 그리고 웃으며 대화하는 한국과 세네갈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세네갈 농업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은바에의 자리를 이어받은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프로젝트의 성공이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박도윤 박사는 여전히 세네갈에 머물며 아프리카 농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그를 찾아옵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가나에서 온 연구원들이 그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어제 저는 북부 실험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3년 전 한 줄기 새싹이 돋아났던 그 자리는 이제 광활한 벼밭이 되어 있었어요.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물결을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모래시계 하나를 꺼냈어요. 박도윤 박사가 3년 전에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죠. 시간은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모래시계를 들고 저는 속삭였어요. 흙은 기억합니다. 누가 돈을 뿌렸고 누가 진심을 심었는지. 파브리엔느의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끝났어요. 세네갈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심은 것은 벼가 아니라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이제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박도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도윤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미나 씨,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다니 뿌듯하네요. 하지만 진짜 기록은 저 벼밭들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록은 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매년 수확되는 쌀 하늘을 나는 전투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에 대한 세네갈 국민들의 자신감이 진짜 기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3년 전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났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 신뢰가 모든 것을 바꿨다. 창밖으로는 세네갈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서는 세네갈 공군의 FA-52 순찰 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가 세네갈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줌의 씨앗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진심은 정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증명했고 하늘이 증명했고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파브리엔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프랑스가 두려워한 건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이었다. 네,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힘이었어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네갈 북부의 황량한 사막, 48도의 모래 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조롱했고 유럽의 죽은 원조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팀과 아미나 연구원은 정치적 압박과 냉소를 이겨내고 흙의 언어에 귀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솟아난 연두빛 벼 한 톨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의존에 갇혀있던 세네갈 국민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립의 희망을 심어준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심으로 일어선 나라 세네갈.
굶주림을 해결한 신뢰는 2천억 원 규모의 FA-50 전투기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밥을 준 손에 국가 안보인 하늘까지 맡긴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이 유럽의 몰락이라고 경악했던 이 사건의 본질은 기술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아프리카에 전한 것은 자립의 비전과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사막의 씨앗은 전투기로 돌아왔습니다. 밥 한 톨이 하늘을 바꾼 기적은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새로운 자립의 모델을 제시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저 숫자였지만 국경을 초월한 진심의 온도가 세네갈의 국운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밥심이 하늘심이 된 나라, 세네갈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